예. 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연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독재를 위한 법 개정인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두 개를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여론 정치를 하는 거고 또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속내에는 역시 자기 당 지지자들까지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느 정도 논리가 되는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니까 그 자기 당 지지자들은 해석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완전히 국민들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개돼지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기 당 지지자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주 굉장한 어떤 반감 내지는 역겨움이 좀 들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그 연설의 일부분에서요. 어제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제 올린 영상이 뭐 예를 들자면 신문 비전인 건데,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어제 말 못했던 것 중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제 한국 게임 산업이 크지 못하게끔,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거든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근데 오늘 발견한 이 시사인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암울한 게 기사가 또 나오는데, 금강산 시설물을 다 철거하라는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대외 전략이 북미 관계, 북일 관계보다 더 뒤로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적인 협력을 할 때 남쪽보다는 일본이랑 먼저 협력을 하게 될 거라는 기사가 와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때부터 우리가 통일 대박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일본이랑 먼저 경제 협력을 도모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그러니까 더 이건 진짜 더 좀 암울해지는데, 그 전주역 화실 식당에서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왔더라고요. 가끔 이제 한겨레 신문이 좀 얇다 보니까 두 장씩 이렇게 배달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차피 제 신문 비전을 듣는 분들은 소수니까 좀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지금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두 교사가 나와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정시 확대는 퇴행이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학종을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쭉 둘이 이제 마치 전교조와 그 어떤 교총의 논쟁처럼 쭉 벌어지고 있는데 뭐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 다시 정시를 뭐 50%로 늘려도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공정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그 창의성과 어떤 경제 문제는 게릴라전처럼 깨어있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조금 리스크를 끌어안으면서도 더 창의적으로 키워서 정말 슈퍼맨들을 길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교육을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젠 더 이상 뭐랄까 좀 제가 기대를 안 하는 기대가 좀 안 되는 지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그 대표의 연설도 그렇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조국 장관 그만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분명히 그 퇴행을 하게 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이제 이미 꺾인 것 같다. 한국 경제 그 다음에 경제가 꺾이면서 그 어떤 민주화라든가 진보의 힘도 같이 꺾이고 있고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미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혁신교육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라든가 정치의 혁신은 당장에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나의 경제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것이 정치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근데 현실도 미래도 한국이 좀 퇴보할 것 같다. 이제 그냥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소모적으로 다투지 말고 교육 문제는 뭐든 간에 뭐 보수들이 노리는 그러니까 다시 또 개돼지 교육인데 이게 이제 정시 확대는 다시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인구를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결국 전국을 다 우리나라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구나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게릴라 정법으로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그만큼 그 소수가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되고 수많은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참아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갈 것 같다는 살짝 좀 굉장히 어두운 전망들이 요즘에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는 타다 문제도 이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어쨌건 플랫폼 택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겨레에서 좀 약간 이제 제가 한 2017년에 했었나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제 1년 동안 한 6차례 정도 자문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정부에 냈어요. 로봇산업진흥원 자문회의가 끝나고 그때 제가 보고서에서 냈던 그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2019 데뷔 2019 컨퍼런스에서 그 방향을 거의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 제안한 대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어차피 한국은 인공지능에서 뒤처져 있고 자금을 하는 것도 뭐 중국의 15분의 1인가 20분의 1밖에 배정이 안 돼 있고 인공지능에 돈도 인력도 그다음에 데이터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공지능의 그 1차적인 인공지능 기업들이 노리는 1차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1차 목표는 이제 특히 소비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걸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의료, 그 돈이 많이 되는 또 군사 이쪽의 서비스를 장악하는 게 그들의 1차 목표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약자인 한국은 그 1차 목표를 똑같이 정하고 달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100점 100패다. 그래서 한국의 인공지능 로봇 정책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아직 선진국들이 목표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에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정보로 탈바꿈하고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삶과 밀접한 영역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보면은 환경하고 안전 이쪽이 이제 국방하고 재난은 선진국들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 환경하고 안전 쪽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선진국의 1차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한 1.5에서 거의 2차 목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제가 2017년에 제안했던 게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 로봇산업진흥원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아마 저는 청와대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종류의 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낸 걸 다 봤거든요. 자문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분명히 제 보고서에 담겨 있던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이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 영역에 들어가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인데 인공지능이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과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윤리 문제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때 이제 서울교대 그 윤리 쪽의 교수님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그 위원장을 맡아서 윤리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특히 로봇 정책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건 이거였어요. 로봇을 이제 농촌 고령화 인구가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좀 국가에서 그 노인들을 위한 로봇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 건강,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복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 범죄 예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보고서 딱 일치하는 건 아닌데 제 보고서의 전체 그 내용 즉 인공지능 선진국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국의 인공지능 로봇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2차 목표나 1.5차에서 뭐 2.5차 또는 3차 목표 정도로 살짝 비껴가면서 그 비껴가는 것이 소외되는 국민들이라든가 그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더 연구 개발을 하는 그쪽으로 돈을 쓰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좀 특화된 로봇을 이렇게 수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이제 거의 뭐 한 70% 정도 유사한 이 문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나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조국 관련된 사태에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부정적이 됐다 여론이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권의 대물림 카르텔 이 부분인데 이 기사에서 그 조국 그 전체 과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거는 뭐 1대 99, 20대 80이 있다면 그 계층이 있다면은 이 80%의 하위 계층, 그러니까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이 상위 10% 20%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위 80% 90%를 위한 민주주의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사태에서 조국 사태에서 남은 과제다라는 기사인데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게 그렇게 하자는 게 근데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독재를 위한 도구가 되냐고요. 아, 나 진짜. 제가 그 엊그제 영상에서 미국은 120만 원의 국민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앤드류 양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그 세금 제도를 조금 바꾸면은 전 국민에게 얼마가 돌아가나 이 연구가 있었네요. 그랬더니 30만 원이 나와요. 30만 원. 우리나라 안 나올 거라고 그랬죠, 많이. 그런데 이 30만 원이 과연 이 나올 수 있느냐, 너무 힘든 거죠. 이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있기 때문에 이 30만 원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이 제가 걱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려받은 부자들은 그냥 이민 가버리는 거죠. 이 돈으로 저 수많은 이제 그들이 봤을 때 그 하위 계층, 흔히 말하는 개돼지에게 기본소득을 주느니 나는 재산 가지고 그냥 해외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월 30만 원 기본소득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가기도 힘들겠지만 제도의 어떤 세금 제도의 개선조차도 힘들겠지만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부 유출이 또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지성 비판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악플 수준은 아닌데 이제 이지성을 편드는 듯한 이제 댓글들이 몇 개 달려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지성 체계에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모 찬스를 잘 쓸 수 있는 상류층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좀 또 인기 있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일반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류층. 그러니까 돈도 많이 없고 이렇게 막 유학도 보낼 수 없고 이런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이지성 씨의 책대로 따라 하다가는 그걸 뭐라 그러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지성 씨 주장과 책에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일부를 위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악플에 대해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명예훼손 소송까지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 달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을 각오를 하는 심정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댓글을 달 때도 아직 법률이 그렇게
뭐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법률이 개정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이런 부분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무거운 가슴으로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지성 책도로 했다가 굉장히 우리 애가 주눅 들고 오히려 더 바보가 됐다라고 직접 저에게 얘기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가 보는 안목이 없었다, 눈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가 이지성 비판한 지 또 거의 한 5년 넘게 된 것 같네요.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보자마자 제가 그걸 A4 하나로 딱 요약하면서 이거 굉장히 이거 문제가 많은 책이다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지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니까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나오면서부터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략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서산고에서 교실에서 자는 아이를 깨우는 교사는 살인자다. 단지 천천히 죽이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드러나게 될 시한폭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18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고 계신 정지은이라는 교사가 책을 냈는데 교실 수면 탐구 생활이라는 책이고 교실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스케치 잘했네요. 이 그림은 정말 실력이 있네. 국어 교사인데 그죠? 드로잉 실력이 아주 좋은데 이걸 책 한 권으로 펴냈는데 이분의 표현이 이제 저처럼 아주 이건 살인이다. 자는 애를 깨우는 거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분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제 아주 현장에 있는 교사도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걸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역시 사실 여전히 아이들이 교실에서 앉았으면 좋겠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서도 건축업에서 쓰는 양생이라는 개념이 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주고 충격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그냥 내버려 두기인 것이다. 가만 보니 양생이 청소년을 대할 때에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자기만의 양생을 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양생의 황금 비율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 모습을 그려본다. 진짜 이 완만하게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을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글을 해석을 해보자면 자, 시멘트가 양생 중인데 거기에 충격을 가한다거나 너무 빨리 굳게 한다거나 하면은 건축물이 부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수분이 빨리 마르지도 않게 하면서 뭐 비닐로 감싸 놓기도 한다거나 또는 얼지 않도록 이렇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뭘 덮어준단 말이죠. 혹시 교실에서 자는 애들이 그런 양생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즉 얘네들은 더 튼튼한 두뇌를 갖기 위해서 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실에서 자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직관력이에요. 저는 이걸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교실에서 자지 않으면 DNA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굉장히 주장한 지가 오래됐죠. 저는 정말 고마운 교사분이고 다시 한번 얼굴을 정지은의 교실 수면 탐구 생활. 어쩌면 저 이후에 교실에서 자는 아이들을 긍정하는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본 두 번째 저 다음으로 제가 처음 발견한 교사인 것 같아요. 왠지 물론 사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는
제 말을 수긍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지에 나올 정도의 교사 이런 이야기는 참 처음이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법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그 의사 표현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한 맺힌 것, 괴로움을 받았던 추억들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배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줌권, 즉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남자 화장실 줄과 여자 화장실 줄이 길이가 다른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남자 소변기에 는 같은 공간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여자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뭐 1대2나 뭐 1대3 정도로 여자 화장실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오줌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배설권, 일종의 그 최소한의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네. 마치 이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가 뭔가 민원이 있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그걸 법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어떤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독재를 위한 도구가 전혀 될 수가 없죠. 민주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촬영했던 장소는 모현동에 있는 제가 이제 제 서재로 쓸 공간인데 이 공간을 좀 어찌어찌해서 제가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터미널 한샘의 어느 형, 제 어떤 후원자 형, 지분을 3% 가지고 있는 후원자 형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3%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여기를 싸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공간을.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의 인공지능 로봇 정책,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책에 로봇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공지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고령화 사회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움직임, 동작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정책인 것이죠. 인공지능 로봇 정책이 약자하고 고령화 인구,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제가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에 보고서를 낸 지 거의 뭐 한 2년 만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는 제가 미래특허 119라는 책을 쓰면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길은 자율주행차의 내부의 전장 시스템의 1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 분석을 얘기를 하고 그 책이 삼성에 전달이 된 이후에 9개월 후에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것이 제 예측이었던 아니면은 정말로 그 책이 삼성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건 상관없어요.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어떤 판단들이 판단에 대한 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우리 공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공교육이 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역시 의식 있는 학부모들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 내에서 자라는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혁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그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예전에 정말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 방식이 좋겠다. 어차피 미래 사회는 갈수록 몇 명의 천재들이 가진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교육은 그냥 그래 정시를 늘리고 공정성으로 가라 그냥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 별로 그런 세금은 좀 아깝지만 별로 싸우고 싶지 않고 소수 정예의 그 게릴라 내지는 특수부대 창의력 뛰어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방법을 고안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전 세계 부자들한테 팔아서 돈이 생기는 대로 그런 어떤 확실한 대안적인 창의 교육 그리고 그 학교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직장을 만들어 준다. 막 그런 것도 책임져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고아라던가 이렇게 가난한 계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안 받아주는 학교를 만드는 거죠. 최고의 학교를. 그런 게 제 또 교육적인 데서 하고 싶은 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분 좋은 인공지능 로봇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때문에 그나마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